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를 한참 배우고 있지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그 중간부터 그리스를 잠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헬라로 넘어가는데 아직 페르시아의 여섯 번째 왕밖에 나가지 않은데 7대, 8대, 9대, 10대 왕이 나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리스를 나가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성경하고 연관되어진 내용이 연관되어진 왕들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다리오 왕, 열 번째 왕, 페르시아의 열 번째 다리오 3세만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아서 그 중간에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왕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이제는 헬라로 넘어가서 헬라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지요.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지금 이제 둘째 짐승 후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짐승 환상을 보죠.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이제 세 번째가 표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있고 둘째 짐승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셋째 짐승 표범은 헬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헬라를 상징해 주면서 그 왕을 상징해 주 알렉산더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첫 짐승이 나왔다. 바다에서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13장 중반부터는 육지에서 짐승이 나왔다. 이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설명을 하면서 날짜에 7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며칠이다 뭐 49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제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 그것이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왕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 나라 바사 나라가 두 개가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다. 바삭을 영어로 하면 펄사. 그것을 요즘 영어로 바뀌어서 펄사가 퍼시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왕
숫염소가 숫양을 칩니다. 그것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숫양과 숫염소, 페르시아와 헬라를 상징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결론을 내리자면 바벨론의 3차 포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605년에 1차 다니엘이 잡혀가지요. 597년에 2차 포로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제 대표자만 써놓은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죠. 3차 때 586년도 때는 20대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지요. 그때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538년도 538에 보내주고 1차로 보내줍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보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여호수아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네요. 그러니까 학개랑 스가랴가 가서 너희들 너희 집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516년 BC 516년에 성전 제2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동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고레스 대왕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 2차 귀환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6번째 왕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를 돌려보내고 3차 귀환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돌려보내죠. 그게 BC 444년이다. 연도수는 1년, 2년씩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1년, 2년 차이 나는데 제가 요 숫자를 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외우기 쉬운 연도수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무슨 어떠한 연구를 해보고 한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1, 2년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런데요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난번에 또 질문이 하나 나왔듯이 이게 400년 중간사 400년이 아니고 어떤 분은 500년이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시는 질문은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서 봤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기준을 봤냐? 그럼 그때서부터는 500년. 말라기서부터 봤냐? 그때서부터는 400년. 그리고 성경에 어디까지가 나오죠? 거의 저 로마 시대까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언급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보자면 중간사는 뭐 15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 500년이다, 400년이다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400년이 거의 그나마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시기를 다 지나서 말라기 430년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자 이게 6번째 왕, 페르시아의 6번째 왕, 세상 역사에서는 이 6번째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 왕이 그 전 왕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랑 결혼한 남편.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냈던 왕. 그리고 이제부터는 7, 8, 9번째 왕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때에서부터 헬라 지역은 어떻게 성장해가고 맨 마지막에 이 다리우스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다리우스 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성경하고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이 왕들이 한 것들이 없어요. 세상 역사에서도 특출나게 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헬라로 넘어가서 헬라는 어떻게 성장해서 다리우스 마지막 왕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자, 다리우스 1세 네 번째 왕은 헬라와 1차 전투를 벌입니다. 이 다리우스가 그 고레스 왕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목을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헬라를 먹기 위해서 그쪽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도 뭐 이길 수가 없었죠. 그냥 페르시아가 공격을 하면 공격을 당해야만 되고 나라를 빼앗겨야만 되는데 하여튼 운 좋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감히 그 페르시아를 사실 헬라는 페르시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고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하튼 간에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왕이 첫 번째 공격을 하러 나갔는데 492년도 때 BC 492년도 때 공격을 하러 갔을 때 폭풍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죠. 402년 뒤에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헬라에게 아주 모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죽는데 아들 아하수에르 왕이 아버지의 복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80년 10년 뒤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곧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살라미스 해전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의 1차, 2차, 3차 패배는 3차 전쟁은 다 패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 때 왕 때는 이제 그 헬라와 싸움을 이제 피합니다. 아버지도 졌고 할아버지도 졌으니까 자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서 첫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때서부터는 제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 왕, 8대 왕, 9대 왕. 7대 왕 때는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계속해서 27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왕 때에서도 계속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르시아와 전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8번째 왕 아다삭스 2세 때는 뭐 코린토스 전쟁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전쟁이 있다가 마지막 다리우스 때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수업은 이 유럽 그리스 전쟁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유럽입니다. 요게 지금 페르시아고 아주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 페르시아의 동쪽 끝 아니 이쪽이 서쪽인가요? 그렇죠. 서쪽이구나. 서쪽 끝은 어디까지 페르시아가 먹었냐면은
터키까지 먹었습니다. 요 해안 지역 여기까지도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 지역의 나라들이 폴리스들이 영향력을 같이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싸움이 뭐 자주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때 여기까지가 페르시아의 제국이었고 이제 여기 위로 넘어가서는 왼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이 있는데 요때 여기는 그때 당시에 폴리스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각지에서 이제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이루어졌는데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경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지금 폴리스라는 것이 뭐 경찰로도 되고 그 단어가 폴리틱 정치 뭐 이런 걸로 계속 바뀌기도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이죠. 우리로서는 2500년 전에 이 그리스는 폴리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는 에트노스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에트노스는 폴리스보다 작은 도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트노스는 영어로 ethnos 이게 바뀌어서 ethnic 민족주의 민족 뭐 이러한 뜻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폴리스와 에트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폴리스들이 기원전 766년경에 고대 올림픽을 시작해요.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그리스 헬라 지역의 이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의미로 고대 올림픽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세상 나라는 칼과 피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모든 왕들은 피의 왕, 칼의 왕, 전투의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자, 그렇게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재건되는 시점을 고졸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 그쪽 지역에 BC 2500년 전부터 BC 1400년 때까지는 미노스 또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BC 2000년 전부터 BC 1000년도 때까지 1100년 때까지는 미케네 문명 그리고 1100년부터 800년까지는 암흑기라고 하는데 암흑기는 왜 암흑기냐면 역사가 나와 있질 않아요.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8세기부터 BC 479년대까지를 상고기 시대라고 고대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울 시기는 요 시간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오늘 배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리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요 전쟁이 이때 고전기는 470년부터 338년도 때까지 카이로네이아 전투 338년도에 일어났고 헬레니즘은 323년부터 BC 30년까지 헬레니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국가와의 3대 전투가 끝나요. 그때까지가 페르시아의 6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왕 다리오 2세
왕부터는 헬라와 싸우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헬라 도시국가가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왔을 때는 그 스파르탄까지는 이겨요. 그리고 아테네와 살라미스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힘이 커져요. 페르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 이 국가들을 보면, 도시 국가들을 보면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뭐 테실리아 많잖아요. 마케도니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센 나라들이 테베 또는 테바이,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요 세 나라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가 도시 국가가 이제 패권을 나누어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우는 전쟁들 이제 이름이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는 페르시아를 아테네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힘이 굉장히 세져서 아테네가 독주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테네 독주가 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이거 가만히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돈 때문에 아테네한테 다 돈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전쟁을 하면서 도시국가들이 돈을 다 모아요. 그래 놓고서 어디다가 돈을 모아뒀는데 그거를 아테네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니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래가지고 스파르타랑 또 아테네랑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펠로폰네스 전투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폴리스는 처음에는 소왕국, 이거 전체를 다 설명을 한번 잠깐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가 이겨요. 그리고 나서 스파르타가 독주를 하다가 테베가 왜 스파르타가 너무 많이 힘을 가져가는데, 그리고 테베가 스파르타랑 싸워서 이긴 게 레욱트라 전투. 그래서 테베가 독주를 하다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마케도니아, 메세도니아는 듣보잡이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테베를 칩니다. 그게 카이로네이아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독주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치는 내용이 이제 헬라와 페르시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이제 한 부분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차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 3차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 특히 그 그리스에서는 아테네가 리드를 했죠. 그래서 아테네가 독주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폴리스는 처음에는 소왕국 이제 형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족적 형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돼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식민 활동의 활성화와 화폐 경제의 도입, 또 철 가격이 떨어져요.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민들도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평민들이 전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그들의 이제 발언권이 늘어나게 돼요. 그 후 폴리스는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통상 참주, 이제 독재자죠를 혐오하는 헬라스적 전통을 가지게 이제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독재자, 집정권, 이제 한마디로 1인 독재 체제죠. 왕. 그런 것들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제 그런 문제죠. 이제 여하튼 간에 헬라식 사상은 독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 리더가 한 명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대표하는 폴리스는 도시국가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또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작은 나라였었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테베 이 도시 세 개의 도시 국가들이 힘을 나눠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테네가 마지막 페르시아와 싸워서 패권을 잡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래 이들의 패권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델로스 동맹을 결성한 아테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테네에게 붙었던 그 도시 국가들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델로스는 그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아테네 주위에 있는 그 반도를 델로스 지역, 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못지 않았던 이제 세력이 그 스파르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300 영화 300이 있죠. 그게 스파르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파르타는 펠로스 동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는 스파르타가 리더이고 델로스 동맹에서는 아테네가 리더죠. 그래서 이 두 동맹이 싸웁니다. 제가 그 돈 때문에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폴리스의 주도권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겨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스파르타가 쭉 독주를 합니다. 아테네 독주에서 스파르타 독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테베라는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스파르타와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게 이제 레우트라 전투다. 이렇게 혼란이 거듭되는 이 상황에서 저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메세도니아 거기는 작은 나라여서 힘이 없는 땅은 컬지언정 군사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 빌리포스 2세 이 빌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원전 338년 카이레노이아 전투에서 폴리스군을 또 격파를 합니다. 이제 이 세 나라가 다 합친 거를 다 합쳐도 마케도니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 뒤로는 이제 헬레니즘 제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전의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마케도니아 왕국이 고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는 자치권마저 사라지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에서 아테네 주도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 제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델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돈을 모아뒀어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 국가에서 돈을 모아서 델로스 섬에다가 모아뒀는데 그리고 아테네가 페르시아한테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아테네가 독주를 가지고 또 패권을 잡게 되면서 그 위탁되었던 그 돈 모아두었던 돈을 자기 멋대로 씁니다. 그래서 승질나서 야, 왜 니네가 그렇게 돈을 막 쓰냐라고 하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싸움을 걸어왔죠. 그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한다. 28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코린토스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코린토스 전쟁은 이 세 전쟁보다는 약하기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1년에 7월에 테스피아의 마을인 레욱트라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테베 또는 테바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서 전쟁, 스파르타가 주도해서 아테네랑 싸운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펠로폰네소스, 이게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랑 싸우지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독주를 해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가 독주를 하고 있는 그때에 레욱트라 전투가 일어납니다. 레욱트라 또는 레우크트라, 뭐 똑같은 말입니다. 테베, 테바이, 뭐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이가 이끈 보이오티아 동맹이 있어요. 그 보이오티아 동맹과 스파르타랑 싸웁니다. 자, 여기서 싸워요. 그 전쟁을 레욱트라 전쟁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패권 전쟁이에요. 앞에 거에서는, 앞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돈 문제였고, 레욱트라는 패권을 잡고 있는 스파르타가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레욱트라 테베이도 나도 힘이 센데 왜 우리가 니네 말만 들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테베이가 보이오티아 동맹을 이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 합쳐서 스파르타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레욱트라 전투에서 이제 보이오티아 대표, 그러니까 요 설명을 잠깐, 레욱트라 전투를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371년에 새 민주정이 수립된 테바이가 스파르타가 해산한 보이오티아 동맹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파르타가 다른 도시 국가들하고 보이오티아 동맹이라는 동맹을 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힘이 세지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 니네들 안 도와줄 거야, 뭐 이제 이러니까 테바이가 그 해산했던 동맹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그 스파르타랑 싸우는 전투가 레욱트라 전투입니다. 그때 이제 4명의 또는 나중에는 7명의 이제 그 장군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 장군들을 선출을 해서 그리스에 이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4명에서 7명을 뽑은 그 집정관들, 그 장군들을 보이오타르크라고 부릅니다. 보이오타르크.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이오티아 동맹의 장군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스파르타가 이를 반대한 거예요. 니네들 왜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왜 모아 있냐? 빨리 해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산하냐? 우린 해산하기 싫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먼저 테베를 치러 갑니다. 먼저 치러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가 테베한테 지는 전투 내용이 바로 레욱트라 전투다. 근데 이때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이가 아주 독특한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 빌리포스가 이런 데로 유배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전투 방법들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전투에서 써요. 자기가 더 발전시켜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테베 전투가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이게 스파르탄이고, 이게 이제 테베면 이렇게 전열을 세웠다가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큰 진영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늦게 와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그래 놓고서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고 여길 도와주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뜨리고 이들을 도와주고 깨뜨리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전열을 흩뜨리는 게 이들의 전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그렇게 큰 거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싸우는 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싸우는 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신천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그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한 대학생을 딱 집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서 나는 이런 종교를 믿는데 그러고 떠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 도서실을 간다 그러면 그 도서실에 두 번째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회사를 또 들어가거나 다른 데를 가면 또 세 번째 사람이 가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신천지가 나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짠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퍼를 쓸 때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페이퍼를 쓸 것인지를 잘 생각해 두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은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있고 탕자가 있고 탕자의 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설교를 가지고 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돌아온 탕자의 관점으로, 형의 관점으로 설교를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쓰는 데는 내가 이 수업을 듣고서 어떠한 관점이 나에게 남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전혀 성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서 그 관점대로 써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레욱트라 전투, 테베가 이제 독주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 그리스에선 세 나라가 중요했다.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테베 또는 테바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베가 독주를 쭉 합니다. 한 2, 30년 동안 테베가 독주를 쭉 하고 있을 그때에 듣도 못한 마케도니아, 요 마케도니아가 땅은 큰데요. 군사는 적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베이는 이렇게 커졌고, 그리고 이제 테베이가 이 도시 국가들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진 상태에서 마케도니아가 테베를 침략을 합니다. 그 빌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의 빌리포스 2세,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지요. 이제 전쟁을 하다가 눈이 찔려서 애꾸눈입니다. 요게 그 뼈를 가지고 복원을 해보니까 요렇게 좀 얼굴이 조금 흉측스럽기도 한데 요게 복원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리포스 왕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 성경적에 빌립보서 있지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여기 여기 터키 지역에다가 교회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쭉 세우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다가 다시 한번 교회를 가서 굳건히 세우려고 했는데 꿈에 성령이 맡고서 일로 가게 하죠. 그리고 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지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제일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자 집사님이 루디아, 자주색 옷을 파는, 옷감을 파는 여자 집사님 루디아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 집사님에게 복음을 그때 당시는 집사님은 아니었죠. 그때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이 왜 빌립보냐? 이
빌리포스 2세를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케도니아와 테베가 전투를 벌이는 것을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에요. 자, 보이오티아의 카이로네이아의 근교에서 벌어진 전투로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이 이제 아테네, 테베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스파르타도 이제 도와줘요. 근데 이 세 동맹들이 다 붙었는데도 마케도니아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요. 이 전투에서 필리포스는 테살리아, 에페로이스, 아이톨리아, 북부의 포키스, 이런 또 에피네미디아의 로크리스 등과 이게 동맹을 맺어요.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북부 도시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베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아테네군과 테바이군은 전열의 중앙에 배치가 되어 그리고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을 지휘하고 또 당시 18살의 알렉산드로 대왕은 좌익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전법은 어땠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빌리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참 요 도시 국가들이 지들끼리 싸울 때 마케도니아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382년도 때 그 마케도니아의 왕 아만티스 3세가 있어요. 그 아만티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오랜 숙적 원수지간 링케스티다 왕국의 군주 시라스의 딸 에우리디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형으로 이제 알렉산드로 2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디카스 3세가 있고 또 여동생 에우리노이아라고 또 동생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힘들어요. 이제 그 역사가 디오로도스 시켈로스에 따르면 이 필리포스 2세가 어린 시절에 일리리아 사람들이 자꾸 침략해오고 하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이 마케도니아 왕, 그러니까 아버지죠. 필리포스의 아버지가 필리포스를 인질로 보내. 그러니까 인질이라고 해서 무슨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그쪽 나라의 왕으로 시집을 보내든가 또는 아들을 인질식으로 해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 침략하지도 않겠다. 너희들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에서 보내집니다. 근데 이 빌리포스는 창살 없는 감옥이죠. 자기 친구들도 잃고 자기 부모님도 못 만나고 왕실에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철창 없는 감옥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빌리포스는 여기에서 많은 전술을 배우고 한동안 이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싸우잖아요. 이 싸울 때 그 전술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자, 이제 그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리포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왕위에 오른 이제 그 자기의 형 알렉산드로 2세는 테살리아의 분쟁에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라리사를 장악한 뒤 이제 수비대를 두었다가 테베에 이게 적개심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테베에 펠로피다스 장군이 마케도니아의 군을
테살리아에서 몰아낸 뒤 마케도니아까지 쳐들어갈 조짐을 보이니까 이 알렉산드로스 2세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빌리포스 2세를 이쪽으로 인질을 보내요. 이쪽으로 인질돼 있던 그 빌리포스 2세를 다시 이쪽으로도 보냅니다. 근데 참 빌리포스 2세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요. 아버지가 인질로 보내고 형이 인질로 보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드려 맞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된다라는 것, 홀로 된다라는 것이 참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질로 보내지는 거. 지금 요셉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디발 집에 팔려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보디발 집에서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그 돈을 다 관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그 감옥이 일반 사형수들 뭐 죄 지은 사람들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죠. 그러니까 정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뭐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웁니다. 하나는 경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리포스 2세는 이쪽 저쪽으로 인질로 다니면서 많은 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베이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시대의 명장, 그 테베이의 시대의 명장, 그 테베가 스파르타를 이기면서 그 누가 어떠한 장군이 이기냐면 에파미논다스라는 장군이 이 스파르타군을 괴멸을 시키죠. 그때 아주 특별한 전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법들도 이제 배웁니다. 그 활약상을 지켜봤고 이로부터 전력과 전술, 군대 조직 등 많은 것을 숙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요. 기원전 360년 형 페르디카스 3세가 이 일리리아와 전쟁 도중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왕이 되어져요. 이제 인질로 잡혀 있다가 잠깐 그 조카한테 야 네가 좀 나랑 좀 와서 나랑 좀 이야기 좀 해줘. 나 좀 외로워. 그러고 왔는데 그 조카한테 야 그 이쪽들 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카가 나 대신 잠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마케도니아로 잠깐 갔다가 올게 라고 한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 왕이 되어져서 군사를 길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을 배워오냐면 빌리포스 2세가 무엇을 배워오냐면 이 팔랑크스 전법을 배워옵니다. 아주 굉장히 길죠. 이 창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쭉 칼을 뻗고 있고 말들이 오면 그 말들을 이 칼로 찍어서 죽이고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 앞에 뒤에 있는 창에 또 찔러 죽게 되고서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이 전법은 사실은 빌리포스 2세가 만들었던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크게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 팔랑크스가 마케도니아의 전법으로 역사에서는 남게 되죠. 또 빌리포스의 전법으로 역사에서는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여요. 여기는 악티온산, 왼쪽은 튜리온산인데 이렇게
이게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내가 오른쪽을 맡을 테니까 아들 너는 18살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 너는 왼쪽을 맡아.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팔랑크스 이제 전법을 쓰고 또 다른 데서 배워왔던 그 전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떠한 전법을 쓰냐? 이러한 전법을 씁니다. 필리포스 2세가 이 두 부대가 먼저 진군을 해요. 그랬다가 아테네 군이랑 붙었다가 지는 척하고 뒤로 빠집니다. 여기 이수신 장군도 그런 전법을 썼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후퇴가 되면 거의 누구의 그 지역으로 옵니까? 자기네 지역 가까이 와요. 그러면 여기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부대가 또 이 빌리포스 2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막 부랴부랴 또 오겠지요. 그럼 이제 전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여기를 도와줬다가 또 이기면 이쪽 사람들도 싸워서 이기고 이러한 전법을 써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저기 왜 안 싸우고 가만히 있지? 그러고 칼 내려놓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칼 들고 싸우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대가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이 적군들, 그리스 군대들의 뒤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반쯤 죽인 다음에 이 부대가 또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죠. 이쪽 뒤로 와서 이쪽 사람들의 뒤, 그리스 부대의 뒤를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법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러한 전법으로 이제 메세도니아가 그리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 시대 때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요 기간 동안에 그 아테네 펠로폰네스 전쟁, 레우트라 전쟁,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겼던 펠로폰네스 전쟁, 테베가 이겼던 또 레우트라 전쟁도 우리가 배웠고요. 또 마지막 전쟁이었던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메세도니아가 이기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쟁까지 우리가 배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필리포스와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전쟁 이제 페르시아까지 우리가 먹어보자라고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신구약 중간사 14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